자, 이제 우리는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조 형식도 한 문제는 출제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기억해보고 가세요. 자, 예전에 설명했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건 고전 산문과 그 다음에 고전 운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운문으로. 고전 산문이라고 하는 건 소설 같은 갈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설 갈래. 그리고 고전 운문이라고 하는 건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작품은 바로 이 운문에 속하는 갈래가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설명했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언제 쓰여진 갈래냐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쓰여진 갈래다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물론 시조가 맨 처음 나온 건 고려 말부터 나타나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에 나오는 운문 갈래는 시조입니다. 자, 이 시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조라고 하는 갈래를 정리를 하는데 시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평시조라는 게 존재한다고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사설시조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평시조라고 하는 부분은 조선의 전기에 나타나는 시조다라고 설명했고요. 조선 전기의 시조다. 다시요. 사설시조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시조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게 되는 이 기준점을 알아야 된다고 설명했죠. 이 기준점. 이 기준점이 바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설명을 해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때 신분제가 바뀌게 되면 신분제의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의 변동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양반들이 원래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이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몰락 양반이 발생하게 돼요. 몰락 양반의 발생이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평민층들이 훨씬 더 부유한 계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부유한 평민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평민층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떵떵거리고 살기 때문에 문학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는 각각 문학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조선 전기에 우선 첫 번째 작자층으로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만든 작자층으로 얘기를 꺼내볼게요. 1번. 그랬을 때 조선 전기의 평시조는 누가 만드느냐라고 얘기하면 양반계층이 만듭니다. 양반층이 만들어요. 양반층. 근데 얘네들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신분제가 변동하면서 양반이 몰락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 몰락한 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평민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는 평민층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양반들이 만들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 문학작품에 작가의 이름이 나와요. 문학작품에 작가명이 존재합니다. 누가 썼는지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철이 썼다, 아니면 뭐 송순이 썼다, 이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평민들이 쓰게 되면 문학작품에 작가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가 이름이 없어요. 평민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게 되느냐? 작자가 미상이에요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작자가 미상이라고 정리가 돼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작자층에 대한 첫 번째 얘기였고요.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라고 얘기를 꺼내면 2번. 두 번째로는 바로 얘네들이 쓰게 되는 주제예요. 당연히 양반들하고 평민들은 쓰는 주제가 다르겠죠. 양반들이 쓰는 주제는 첫 번째가 무조건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하면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연군지정이요 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연군의 지정이요. 또는 뭐라 부르냐? 임금님을 사랑하죠. 자신의 주인처럼. 그리고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죠. 색깔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줄게요. 색이 흰색으로 하는 게 더 잘 나오겠네요. 그래서 연군지정 이렇게 정리하고, 또는 다른 말로 연주, 충,
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억하세요. A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 두 번째는 양반들은 이제 벼슬을 그만두면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자연. 그래서 첫 나오는 주제의식은 자연친화라고 정리할 수가 있네요. 또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자연을 다른 말로 강과 호수가 있는 동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네를 강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호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강호 한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빈할지라도 하지만 그 안에서 즐거운 도리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안빈 낙도라고 부르고요. 다시요. 자연에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분수에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라고 부르네요. 또는 뭐라 부르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겠죠. 하도 자연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무라일체라고 부르고 있네요. 무라일체라고. 일체. 잘 안 써지네. 자, 그러면 평민들은 이런 주제를 쓸까요? 아니죠. 평민들은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벼슬을 안 하니까. 그럼 평민들은 어떤 주제를 쓰게 되느냐? 당연히 사랑 얘기죠. 사랑 얘기니까 당연히 이별의 정한이라고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별의 정한이 나오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로 표현해야 된다? 임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설명했죠. 두 번째 들어가는 건 뭐라고 설명했었죠? 그렇죠. 일상적인 삶의 얘기 중에서 지배층들의 수탈을 비판하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층. 그래서 지배층의 수탈을 비판한다. 이런 주제가 나온다고 했죠. 우리는 지배층의 수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가령, 죽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하고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주제적인 측면의 얘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형식적인 특징을 정리해야 돼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또 한 번 적어보면 평시조 그리고 사설시조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얘네들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가 되느냐? 바로 3번 형식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형식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시조는 기본적으로 세 줄을 가지고 있어요. 세 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이름을 붙입니다. 초장 첫 번째 나타나니까요. 중장 두 번째 나타나니까요. 마지막 나타나니까 종장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조의 형식을 뭐라고 부르냐? 3장의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3장의 형식. 그리고 시조는 기본적으로 몇 음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꺼내면 4개의 음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음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 음보예요. 4개 음보. 전에 가르쳤던 것 중에 평민층은 민요적인 율격을 쓴다고 했죠. 민요적인 율격. 그랬을 때 그 민요적인 율격이라고 하는 게 몇 음보라고 얘기했냐면 3음보다라고 얘기를 꺼냈죠. 하지만 양반들이 쓰는 음보는 4음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4음보. 그러면 초장도 4개 있고요. 중장도 4개 있고요. 종장도 4개 있죠. 그래서 4, 30이니까 총 몇 개의 음보요? 12개의 음보가 나타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음보 2개씩을 묶어요. 음보 2개씩을 묶습니다. 음보 2개씩을 묶어서 우리는 각각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구라고 이름을 붙여요. 구. 그러면 각 장에 구가 몇 개씩 있느냐? 2개씩 있죠. 2개씩. 그럼 총 몇 개의 구가 있냐? 6개의 구가 있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느냐? 바로 3장에 6, 9에 12개의 음보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죠? 근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시조는 반드시 종장의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돼요. 그 종장의 형식 중에서도 글자 수의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몇 글자여야 되느냐? 3글자여야 돼요. 두 번째 음보는 반드시 5글자 또는 6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보는 반드시 4글자여야 되고요. 마지막 음보는 반드시 3글자여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3, 5, 4, 3의 글자 수 배열이 나온다. 이렇게 부릅니다. 3, 5, 4, 3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3, 5, 4, 3을 다 더해보세요. 총 몇 글자예요? 15글자가 나오죠. 15글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장도 15글자고 얘도 15, 얘도 15이라고 얘기를 꺼내면 기본이 15 곱하기 3이죠. 그럼 몇 글자예요? 45자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45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5가 아니고 6이 되면 45자를 넘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45자 내외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은 평시는 어떻게 들어가냐? 3장에 6구에 12개의 음보에 45자 내외로 쓰여진다. 이렇게 합니다. 쉽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설시조는 어떻게 들어가냐? 사설시조는 똑같아요. 3장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3장이라는 건 동일한데 여기 초장, 여기 중장, 여기 종장이라는 건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설시조는 중간이 길어요. 여기 중간이 길어진다는 특징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장이 길어진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중장이 길어진 형식. 그런데 중장이 길어진 형식을 뭐라고 부르냐?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운문이었던 작품, 시였던 작품이 마치 소설같이 산문처럼 변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런 걸 산문화의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요. 중간이 길어지는 걸.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중간을 길게 만들고 싶으면 어떤 표현법이 나타나는 게 좋을까요? 어떤 표현법? 나는 밥을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열거의 방법이에요. 열거법. 두 번째는 했던 말을 또 하면 되겠지. 그래서 표현법은 주로 반복이 나타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사음보가 지켜질까요? 그럴리까요? 사음보가 안 지켜지겠죠. 그래서 사음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붕괴되기 시작해요. 너무 기니까 4개로 자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시조의 전체적인 형식까지도 마무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았네요.